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나만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지? 하시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알고 보니 바로 은행 통장 속 돈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정확히 얼마를 넘으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또 이런 기준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65세 이상이신 모든 분들께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이니까요. 주변 동료분들과도 함께 보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채널 지혜롭게입니다. 기초연금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기초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를 소득과 재산 순으로 줄 세워서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어르신 100명이 계시다면 상위 30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70명에게만 월 34만 원을 드리는 거죠. 전체 대상자 중 약 30%는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65세 이상 인구 약 1000만 명 중에서 대략 700만 명 정도가 매달 34만 원씩 받고 계세요. 1년으로 따지면 408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죠.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말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부담이 크긴 하죠. 도대체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에서 제외될까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서 평가했을 때 상위 30%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하겠고, 서울 강남이나 목동 같은 곳에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건을 만족하실 거예요. 문제는 소득도 많지 않고 특별한 재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신청해보니 탈락하시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금융기관 통장 잔액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도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통장 잔고 정확한 기준액은 얼마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과연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부부 세대는 340만 8천 원이 한계선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혼자 사시면 2천만 원, 부부는 3,200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봐줍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저축통장에 7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볼게요. 이분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느냐면요. 7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먼저 빼줘요. 그럼 5천만 원이 남죠. 이 5천만 원이 1년에 4%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니까 200만 원이 나오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소득 인정액은 16만 7천 원이 되는 거죠. 기준인 213만 원과 비교해보면 한참 여유가 있으니까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박 할머니는 올해 73세로 혼자 사시는데요.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고 계시고 은행에 예금이 6,500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값이 1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이분의 소득인 정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선 연금 소득이 월 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 6,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빼면 4,500만 원이 남죠. 이 4,500만 원의 4%를 곱하면 연간 18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5만 원이 나와요. 살고 계신 아파트는 거주용 기본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요. 그럼 총 소득 인정액이 90만 원 더하기 15만 원에서 월 105만 원이 나옵니다. 기준인 213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어요. 최 할아버지는 69세인데 아직 작은 가게를 운영하셔서 월 1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세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살고 계신 집이 2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이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사업소득이 월 180만 원이고요. 저축 1억 1,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면 9,5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4%를 곱하면 380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31만 7천 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집값 2억 5천만 원에서 거주용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1,5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4%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38만 3천 원이 나와요. 이걸 다 합치면 180만 원 더하기 31만 7천 원 더하기 38만 3천 원에서 월 250만 원이 됩니다. 기준인 213만 원을 넘어서니까 아쉽게도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없어요. 이처럼 통장 잔고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소득원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은행 예적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 파악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포함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우선 각종 은행 예금과 적금이 있고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것들도 다 포함돼요. 그리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납입하신 적립금도 들어가고요.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에 넣으신 돈도 재산으로 봐요. 또 귀금속이나 골동품 같은 고가 수집품도 해당되고 골프장이나 콘도, 리조트 같은 각종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농협이나 수협에 내신 출자금이나 어떤 사업체의 지분도 금융재산으로 분류돼요. 특히 보험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험을 중도해지할 생각은 없는데 왜 이걸 재산으로 계산하느냐고 항의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주식이나 펀드도 마찬가지로 요즘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만 보고 있는데 라고 하셔도 평가 시점에 시장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세대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면 부부 세대로 분류되어서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부부 세대 예시를 한번 볼까요? 김할아버지가 66세이고 김할머니가 64세인 부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연금을 월 140만 원 받고 계시고 할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으세요. 두 분이 함께 모아둔 예금이 9천만 원 정도 있고 살고 계신 집이 3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이 부부의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우선 할아버지 연금 140만 원이 있고요. 예금 9천만 원에서 부부 기본 공제액 3,200만 원을 빼면 5,8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4%를 곱하면 232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9만 3천 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집값 3억 5천만 원에서 거주용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2억 1,5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4%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71만 7천 원이 나오죠. 이걸 다 더하면 140만 원 더하기 19만 3천 원 더하기 71만 7천 원에서 월 231만 원이 됩니다. 부부 세대 기준인 340만 8천 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부부는 각자 받는 기초연금에서 20%씩 깎아서 주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계좌의 돈도 내 재산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심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자녀 명의로 해두고 실제로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면 적발될 위험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이 있어요. 농협이나 수협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초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받고 있지?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경우예요. 국가에서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지 않거든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매년 소득인 정액 기준선이 조정되고 개인의 재산 상황도 변하기 때문이죠. 올해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는 다시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동 상황이 번거로우시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두세요. 조건이 맞을 때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드려요.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들. 기초연금 제도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에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적게 받아도 기초연금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배우자 본인은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단지 공무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공무원인 남편과 일반인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유족연금도 공무원 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초연금은 못 받아요. 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혼을 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해 공무원 배우자가 아니게 되니까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도상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가 되어서 월급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됐어요. 그것도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죠. 그리고 아무리 강남에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월급만 보고 보험료를 매겼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나는 퇴직해서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 하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당신이 그 비싼 집을 팔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라는 논리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평생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면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세요.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2022년부터 기준이 더 강화됐는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만 받아도 연간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김모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받고 계세요.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국민연금 때문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아파트 가격까지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그런데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170만 원에 아파트 환산소득을 더하면 기초연금 기준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분은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안 되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야 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부부 중에 남편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말이에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받고 아내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남편 소득 때문에 아내까지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요. 내가 뭔 소득이 있다고 나까지 탈락시키냐고 하시겠지만 부부는 소득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반면에 재산이 많은 경우는 본인만 탈락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리세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소득이 늘어나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차라리 부동산 투자만 열심히 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초기 수령하거나 늦게 받아서 연간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와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복잡한 문제들이 따라오니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제도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중에서 집은 있지만 현금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께는 주택연금을 적극 권해드려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국가제도예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70대 초반이고 가장 흔한 주택 가격대가 4억 5억 원 선이에요. 이 조건에서 가입하시면 주택 시세 1억 원당 대략 월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받고 계시던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합치면 꽤 여유로운 노후 자금이 확보되는 셈이에요. 주택연금의 최대 걸림돌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부담이에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져서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차라리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얘들아,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노후 준비도 부족해서 이 집 말고는 딱히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한다. 이 집은 우리가 살면서 다 쓸 거고 혹시 일찍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너희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오히려 주택연금으로 여유가 생기신 부모님이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들은 나중에 상속받아도 실제로 거주할 가능성이 낮고 매매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집이라면 주택연금으로 현금화하시는 게 모든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낸 시대는 성장과 축적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죠. 검소하게 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 사회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순환과 소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영양 섭취와 성장이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면 적절한 운동과 신진대사가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신 자산을 사회에 순환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세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주택연금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혹시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시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시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시청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시니어님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움도 되잖아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 괜찮네 하시면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화이팅입니다.